네, 지금부터 10월 내과 저널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저널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의 지난달에 실린 코로나 바이러스와 면역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의 항체와 연관성에 대한 논문이고요. 코비드 19만 국한된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에 대한 내용을 기존의 이제 문헌들을 종합해서 시스테마틱 리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마의 코비드 19의 면역에 관련된 그 사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온 그림이랑 같이 묶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2년차 김세롬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리뷰 발표를 맡은 2년차 김세로입니다. 자, 오늘 발표할 논문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코비드-19 아웃브레이크를 일으킨 사스코브2 바이러스를 포함한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 4종류, 메르스, 그리고 사스 바이러스 등 코로나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여러 바이러스들에 대한 항체 연관 면역 연구들에 대한 시스테믹 리뷰 저널입니다. 그리고 이 저널이 이제 선공개된 거는 4월, 5월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된 논문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거는 이번 9월에 실렸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코비드-19 아웃브레이크에 대한 예측 모델들의 대부분은 코비드-19 감염 이후에 그 사스코브2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펙션이 된 후에는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최소한 1년 정도는 면역이 유지되면서 보호 효과가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이제 행정, 사회, 방역, 의료 등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완치자들로부터 혈장을 얻어서 만들고 있는 혈장 치료제 등의 치료제 개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감염과 이에 대한 면역 반응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보들은 제한적입니다. 코로나19 아웃브레이크를 일으킨 사스코브2 바이러스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패밀리에 속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2002년에 아웃브레이크를 일으켰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토착 질환으로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아웃브레이크를 일으켰던 메르스 바이러스,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중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증의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과거에 일부에서는 휴먼 챌린지 실험이 진행된 바 있고 이 연구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비교적 이제 선후 관계가 명확한 인체 면역 작용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챌린지 실험에서는 감염 tip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나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경증 감염이 진행되는 것이 확실한 일부를 제외하고 메르스나 사스 그리고 현재 아웃브레이크가 진행 중인 코비드 19의 경우에는 중증 감염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상 일부에서의 이제 이런 실험이 필요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티클에서는 일단 4가지 종류의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사스코브 바이러스, 메르스코브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진행되었던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코브2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항체 및 면역 형성 연구들에 대해 시스테믹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예상하고 있는 일반적인 T세포, B세포 맥의 면역 형성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같이 크게 T셀 리스판스와 B셀 리스판스가 나타나게 되며 처음 감염되었을 때는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 면역이 형성되고 이제 초감염 후에 재감염 또는 백시네이션 후에 이제 바이러스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기억 반응이 일어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은 현재로서는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들을 토대로 하여 예측하고 있는 모델일 뿐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감염에서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의 배경 지식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수준에서는 앞선 슬라이드 모델처럼 첫 번째 감염 그리고 노출에 따라 항체 반응이 증가했다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항체 역가가 줄어들게 되고, 두 번째 노출이 되었을 때 다시 메모리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항체가 증가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뮤노패소제네시스, 즉 면역병인적인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질병의 중증도가 올라가는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개인 수준의 항체 역학이 모여서 인구 전체 수준의 항체 혈청학적 유병률을 형성하게 됩니다. 코비드19처럼 이전에 없었던 바이러스성 질병이 생겨서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염됨에 따라서 하이 레벨의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하이 레벨의 항체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줄고 상대적으로 로우 안티바디 레벨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킨 사스코브2에 대한 항체 유병률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적 다양성과 그리고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교차 반응성으로 인해 실제 이 사스코브2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유병률과 다른 결과값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아티클에서는 총 491개의 논문 대상으로 풀 리뷰를 진행하였고, 리뷰가 진행된 중점 주제는 다음 5가지입니다. 먼저 안티바디 리스폰스, 키넥티스 앤 클리니컬 시비리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발생하는 이제 항체 반응에 대한 역학과 이게 이제 임상학적으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리뷰를 진행하였고, Correlates of Protection은 이런 항체 반응이 실제 질환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보호 효과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리뷰가 진행되었습니다. Cross Reactivity and Antigenic Diversity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여러 바이러스 군간의 교차 반응성이나 그리고 서로 항원의 다양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두고 리뷰가 진행됐고, 이뮤노패소제네시스는 이제 면역 병인론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population prevalence는 앞서 이제 배경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이 담겼습니다. 먼저 항체를 검출한 혈전학적 분석에는 다음 같은 방법들이 있으며, 이중 뉴트럴라이제이션 어세이는 펑셔닝 안티바디 리스폰스를 측정하는 골든 스탠다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항체 반응의 역학과 임상학적 중증도와의 관계입니다. 58개의 연구가 리뷰되었으며 여기에서 다뤄진 바이러스들은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 4종류, 사스코브 바이러스, 그리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현재 아웃브레이크가 진행 중인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한 2개의 예비 연구가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들의 항체 반응은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2~3번째 주에서 항체 반응이 관찰되었고, 첫째 주, 즉 증상이 나타난 후 1일에서 7일째에는 일부에서 보고가 되긴 했으나 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룬 연구에서 증상이 나타난 후 약 1~2주가 지났을 때부터 항체들이 형성되기 시작되었고, 그 항체가 나타나는 순서는 먼저 중화항체, 그리고 IgM, 그리고 IgG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항체 측정을 하여서 그 환자가 코로나 감염이 되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할 때, 만약에 IgG를 측정하여서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면은 증상이 발현되고 약 2주 정도의 환자들을 놓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에서 IgM은 항체 반응이 일어날 때 피크에 도달한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IgM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 관찰되었고, IgG의 경우에는 약 한 달 이후에 팔로우업 했을 때도 그 농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일부 연구들에서 임상적 중증도와 항체 반응 사이의 관계가 연구되었지만 바이러스의 종류와 연구
종류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중증 감염에서 항체가 늦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역가가 높게 오래 지속되었으나 사스 감염에서는 이제 중증도가 보고되지 않은 연구들이 많았고 보고된 경우에서도 명확한 상관관계가 찾아지진 않았습니다. 코비드 19에 대한 이제 예비 연구들에서는 메르스의 항체 반응 역학과는 서로 다른 특성이 관찰되었는데 메르스에서는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에서 낮은 환자들에 비해서 항체가 더 늦게 생성되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서는 IgM은 나타나는 시기가 중증도에 따라서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IgG는 오히려 중증도가 높은 환자군에서 더 빨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 타이터는 이제 중증도가 심한 경우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메르스에서는 보시면 중증 케이스가 더 많이 보고되었고 사스는 이제 시비러티가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바디가 등장하는 시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스가 메르스보다는 비교적 더 이른 시기에 안티바디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표는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항체 검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메르스에 대해서는 장기간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였을 때 60주 넘어서까지도 IgG와 이제 중화 항체가 검출되었습니다. 증상이 심했던 경우가 항체 역가가 이제 증상이 경했던 경우에 비해서 더 높게 유지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었고 이로부터 이제 메르스의 경우에는 감염 후에도 1년 이상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보시면 증상이 심할 때 마일드한 경우에 비해서 항체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면역의 보호 효과입니다. 이제 면역이 지속된다고 해서 그 면역 자체가 이제 재감염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또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이 주제에서는 18개의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간 접종 연구가 있었고 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 중에 6개의 논문에서 항체 면역 측정이 시행되었고 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감염 후 형성되는 면역의 보호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중화 항체가 높은 경우에는 낮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후에 다시 노출되었을 때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바이러스가 이제 쉐딩되는 경우가 현저히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재노출시켰을 때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도 적고 그리고 감염된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에 형성된 면역이 질병에 대해서 보호 효과를 보인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노출 실험을 통해서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농도의 항체가 검출되었고 중화항체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감염 시 중화항체가 증가하는 것과 역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그렇다고 해서 재감염 자체와는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각 바이러스 및 항체 간의 교차 반응을 정리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군과 베타군으로 크게 나뉘게 되고 각 군은 알파에는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 2가지, 그리고 베타군은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 2가지와 메르스, 사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하게 됩니다. 기존 연구들을 분석했을 때 각 코로나 바이러스 간 다양한 정도의 교차 항원 항체 반응이 확인되는데 크게 보았을 때는 이렇게 같은 알파군 그리고 같은 베타군 내에서 주로 교차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코로나19의 경우는 이 논문이 나왔을 때 해당되는 그 연구가 진행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향성을 보았을 때 베타군에 속하는 다른 바이러스들과의 교차 반응성이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제는
면역 병인론입니다. 이제 면역 반응이 오히려 질병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2002년 유행했던 사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해당 주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서 이 주제는 대체로 사스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들이 분석되었습니다. 면역 병인론은 크게 두 가지 패스웨이로 해석되게 되는데, 먼저 안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 즉 항체 의존 면역 증강은 기존에 존재하는 항체에 의해서 바이러스의 셀 엔트리가 촉진되고 그로 인해 병인성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댕기 백신을 맞은 후에 중증도가 심한 댕기열에 걸린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태어났을 때는 모성 항체를 받고 태어난 영아가 나이가 들면서 모성 항체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이제 로어 레스피레이터리 트랙 인펙션이 되는 경우, 그리고 초기에 이제 사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항체가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증상이 훨씬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리액티브 리스폰스는 염증 반응 등으로 조직이 파괴되며 자가 항원이 면역세포에 노출되거나 병원체로 인해서 생긴 항체가 자가 항원과 교차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D는 먼저 이렇게 항체가 농도가 높을 때는 바이럴 엔트리를 오히려 낮춰주지만 항체의 농도가 이제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항체가 항원에 붙어서 면역세포에 항원이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과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병의 중증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진행되면서 이제 조직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조직의 자가 항원이 면역세포에 노출되면서 더 많은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면역 병인론이 있고, 그 외에는 바이러스 항원에 의해 생긴 안티바디가 자가 항원에 대해서도 교차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로 인해서 이뮨 디프레션, 안티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과 결합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스롬보사이토페니아, 림포페니아 등의 이제 면역 병인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사스에 감염되었던 노인 환자들이 젊은 환자들에 비해서 항체가 비교적 빨리 형성된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낮은 농도의 항체에서 AD로 인해 질병 경과가 악화되었으리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AD는 첫 감염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면역병인론이 설명되는 다른 질환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댕기열과 영아에서의 하기도 감염, 그리고 사람은 아니지만 고양이에서 전염성 복막염 등이 이런 면역병인론으로 AD로 인해서 이제 실제 바이러스 자체에 의한 질병 경과보다 더 악화된 중증의 질병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주제는 혈청학적 유병률입니다.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체 인구에서 혈청학적 유병률은 유아기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4세 이후에는 IgM이 측정되지 않으며 이로부터 대부분 어린 나이에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들에 감염이 되고,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에 초감염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성인기에 들어서서는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 대부분에 대한 항체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건 이제 개개 바이러스 하나하나에 대한 혈청학적인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각 모델에 따라서 재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 번 이제 형성된 면역이 죽을 때까지 크게 이제 유지된다는 모델
등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모델들에 대한 이제 개개 레벨에서 이런 모델들이 적용되어서 썸업된 결과가 이런 결과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감염 증상이 나타난 후 IgG 항체가 검출되기까지의 메디안 타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1일로 가장 짧았고 사스 바이러스가 13.5일, 메르스 바이러스가 15일로 가장 길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토대로 초감염 시 측정된 IgG는 대부분 1년 이상 검출되었으며 일부에서는 3년 이상 유지된 것으로 이제 보고된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질병 중증도가 높을 때 항체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행된 휴먼 챌린지 연구에서는 감염 후 면역작용이 이후 감염에 대해 보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간 항원 항체 교차 반응은 주로 같은 군에 속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관찰되었습니다. 이제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는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을 자극해서 이제 항체가 더 나오도록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면역 병인론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기전이 제시되었으나 아직 확실한 근거가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 등 이제 질병을 막기 위해서 진행하는 조치가 오히려 더 중증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의 소멸과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가 되었지만 이 역시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에 국한되어 있어서 이를 다른 중증을 보일 수 있는 메르스나 사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장시키는 데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먼저 코로나19 아웃브레이크의 초기인 4월에 선공개된 논문이기 때문에 3월 20일까지 논문들만으로 대상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제공받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보다 이때 이루어진 이제 논문 분석 때 이루어진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 동물 연구들이 제외되었고 항체 면역 반응이 아닌 다른 면역 장벽들이 제외되었다는 점 등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의의 자체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이벤트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정보를 정리하고 이로부터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와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한 논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된 내용으로부터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질병의 중증도 또는 시간에 따라 항체가 감소함에 따라서 경증의 감염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을 때 그 항체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면역 여건과 같은 이제 정책적인 점에서 면역 여건과 같은 그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위음성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또는 이전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많은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이 면역병인이라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 향후 보건 방역 정책에서 고려해야 될 시사점들을 많이 보여준 리뷰 논문이었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논문인데 정리해서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아직 지금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시간이 이제 10개월 정도 이 바이러스를 만난 지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일반 그 계절형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 겪어봤던 중증 코로나인 사스하고 메르스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예측해 볼 뿐이지 실제로 우리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이제 다가올지는 모릅니다만은 여기 논문에서도 계속 이제 말씀했다시피 백신으로 해서 안티바디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감염 때 그 안티바디가 많아지는 게 우리한테 무조건 프로텍티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장밋빛으로 생각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미국 대선만 아니면 그런 그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백신이 마치 팬데믹을 끝낼 것처럼 대선 주자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꾸 백신 확보량이나 이런 것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백신을 줬을 때 우리가 과연 백신을 안 준 것보다 더 나을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우리한테 앞으로 이 병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신은 우리가 5천만 명을 동시에 줄 수가 없잖아요. 백신을 준다는 거는 안티바디 레벨을 강하게 높인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이제 발표한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사스코브2가 일반 계절형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긴 하지만 메르스 사스보다 더 오래 갈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는, 아까 메르스도 한 2년 60개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항체가가 좀 떨어진 거지 처음처럼 하이 타이트로 계속 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 그 메르스를 프로텍션 했냐, 그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백신으로 이만큼 많은 사람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로트 값이 이제 2에서 3 정도 된다고 칠 때 60% 면역을 달성했을 때, 그때 이제 허드 이뮤니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유행이 자동으로 중단될 거냐,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에 백신 맞은 사람은 이미 로우 안티바디 레벨로 떨어질 거고, 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다 하이 안티바디 레벨로 유지가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새로운 인펙션들이 또 있을 겁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예측되는 또 한 가지 이제 혼돈은 뭐냐면, 백신을 맞거나 또는 작년에 감염됐던 사람들에서 새로운 감염이 왔을 때 예측되는 그 나이대나 기저질환을 생각할 때 예측되는 것보다 덜 심하게 와야 될 건데,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 감염됐거나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는 덜 심하게 와야 될 건데 예측보다 더 심하게 온다든지, 2020년보다 연령대별로 케이스 페이탈리티가 높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락다운,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왜? 이미 한 번 나한테 들어온 항체를 씻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백신 스터디가 어려운 이유인데, 지금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백신 회사들이 백신 테스트를 하려고 하니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이지. 한편으로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럴 때 아니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백신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이언티스트들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거 정리해서 발표 잘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병 처음에 이제 임상 증상부터 해서 그다음에 질병의 경과, 치료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항체 이야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 병을 이해하는 데는 결국 인구를 대상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담으로 결핵이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스코브2가 인플루엔자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인플루엔자는 되게 빠르고 또 중증도도 초반에 높지만 그리고 전파력도 높고, 근데 유병 기간이 짧아요. 근데 코로나19는 일단은 유병 기간이 길고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길어서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이 길어요. 물론 인플루엔자도 증상 발생 전에 전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스코브2가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거고,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추가로 항체가 오래 가지 않는 거, 그것까지 더하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가 좀
불투명하게 되는 거죠. 막막한 부분인데 아까 결핵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결핵이 이제 사회적 질병이라는 용어를 써요. 결핵은 사실 의학에서보다 다른 뭐 보건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꼭 의학 보건학을 안 하는 사람들도 관심이 많죠. 코비드 19도 처음에는 의사 또는 뭐 의료계 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은 이제 이 정도가 나왔으면 그 외의 분야, 사회 분야도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이제 대응 대비를 시작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때쯤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써 현실을 외면할 필요가 없이 대응을 분명히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논문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꿈도 희망도 없다. 네, 뭐 군중 면역, 그다음에 뭐 면역 여권 이런 거 다 공수표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남발한 거다. 물론 뭐 홍역 이런 거는 이제 백신 접종력 이런 게 너무 확실하죠. 한 20년은 보장되니까. 그렇게 이제 스테이블한 바이러스는 그런 거고, 인플루엔자보다도 더 언스테이블하고 항체도 오래 가지 않는 걸로 이미 알고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기존에 이제 그런 그 비슷하지도 않은 바이러스를 대입시켜서 감히 이제 허드 이뮤니티라든지 이뮨 패스포트 이런 말을 꺼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오늘 발표해 주신 김세롬 선생님 감사하고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